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워치터미널 황준현입니다. 오늘도 시계 시장을 송곳처럼 꿰뚫어 보시는 워치 애널리스트 워치터미널 황준현 대표님하고 또 새로운 시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왜 랜드 드웰러라는 새로운 걸 내놨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크게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 롤렉스가 오데마 피게가 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롤렉스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엔트리급 모델에 시스루 백이 적용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7135라는 새로운 무브먼트를 적용했는데 진동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진동수가 올라가면 이제 초침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또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장이나 이런 확률. 신제품이 나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제니스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도 고진동 모브를 많이 사용하는데 고장 이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진동수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데이저스트와 랜드 드웰러 사이의 어떤 경쟁 구도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끝나누기를 이번에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시스루 백이고. 재밌는 게 저희가 한번 가격을 좀 봤어요. 이 랜드 드웰러의 포지셔닝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당연히 데이저스트 41mm가 지금 1,600만 원대 리테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12년도에 출시했던 스카이 드웰러 지금 스틸 기준으로 42mm인데 이제 2,400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딱 랜드 드웰러가 2,2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참 혹시 스카이 드웰러도 이제 나온 지 벌써 이래저래 한 13년 됐네요. 10년이 넘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말 대단한 컴플리케이션이긴 한데 그게 잘 판매되고 아주 그냥 아이콘이 되진 않았던 느낌인데 혹시 왜 그런지에서 의견이 있어요? 스카이 드웰러 출시됐을 당시에 좀 오버사이즈 시계들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42mm 사이즈를 채택했었고 이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선호하는 사이즈가 40mm대, 40mm 언더 사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식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께도 사실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실제로 착용감이 좋지 않고 황 대표님의 저같이 조금 이제 덩치가 있는 이런 소비층 이외에는 사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쩌면 스카이 드웰러를 통해서 그 클래식 라인의 또 다른 고급 스틸 모델을 내놓았다는 것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던 거에 비하여 어쩌면 랜드 드웰러는 좀 히트를 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데이저스트랑 또 차별화를 둔 게 40mm로 출시를 했죠. 그쵸. 아주 옛날에는 롤렉스가 이제 흔히 말해서 통금, 데이저스트를 통금으로 만든 적이 있었죠. 최초의 45년도 롤렉스 데이저스트도 통금이었기도 했고 현재 그 스틸 데이저스트가 나오면서 이제 통금 데이저스트는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는데 이번 랜드 드웰러는 통금이 또 있잖아요. 또 플래티넘 에디션도 있고. 제가 가격을 좀 궁금했어요. 로즈 골드가 있긴 한데 로즈 골드 40mm가 지금 리테일가가 6,800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인가 봤더니 데이데이트와 동일한 가격대더라고요. 같은 사이즈에. 근데 데이데이트는 또 데이데이트라는 또 포지션이 롤렉스에 있고 우선 그 요일창이라는 컴플리케이션 하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감한 프라이싱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물론 아직 따라잡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컴플리케이션이 동일한데 로얄오크 그 로즈골드가 15510R 이게 지금 9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리테일가가 굉장히 갭을 많이 줄인 게 아닌가. 물론 저 그런 생각도 했으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데이저스트와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데이저스트 위에 데이저스트 같은 걸 또 하나 내놓은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근데 굳이 이미 클래식 라인에 오이스터 퍼페추얼도 있고 스카이 드웰러, 데이데이트가 있는 이런 세그먼트에 왜 랜드 드웰러라는 새로운 걸 내놨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떠한 콜렉터나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크게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 롤렉스가 오데마 피게가 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근데 물론 바로 오데마 피게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오데마 피게가 되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좀 특이한 피처 중 하나가 데이저스트나 데이트도 없는 피처가 오픈 케이스백. 네네.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들이 또 오픈 케이스백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또 정교한 무브먼트를 보는 맛이 또 그 맛이 있으니까. 롤렉스가 작년이었죠. 작년이랑 재작년에 론칭했던 1908 그리고 데이토나 르망. 이렇게 하이엔드의 롤렉스들은 그쵸. 이미 오픈 케이스백을 보인 적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엔드가 되고자 한다는 좀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그 비율이었는데 무슨 비율이냐면 이제 그 케이스 사이즈와 두께 비율이었어요. 얇아졌더라고요. 그 무브먼트가 원래 있던 그 데이저스트 그 3235 무브먼트죠. 그게 6mm 대였는데 요번 7135는 5mm 이하로 줄였더라고요. 이거 뭐 1mm 차이가 뭐 대수롭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자그마치 거의 한 20%대 두께를 줄인 거니까 결국 지금 로얄오크 15550 그다음에 이제 쇼파드 알파인 이글 41mm 그리고 데이저스트 41mm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전부 다 그 케이스 직경은 41mm예요. 근데 이제 데이저스트는 12mm고 로얄오크는 10.4mm, 쇼파드 알파인 이글이 9.7mm. 그러니까 확실히 좀 두께 차이가 있는데 랜드 드웰러가 물론 40mm라서 1mm 작긴 하지만 두께가 10mm 언더인 9.7mm더라고요. 그러니까 40mm 사이즈긴 하지만 두께를 줄임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프리미엄 시계로서 포지셔닝 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디자인이 단순히 로얄오크와 제랄잔트의 인터그레이트 브레이스를 따라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양한 피처들로서 랜드 드웰러는 기존의 롤렉스랑은 좀 다른 롤렉스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롤렉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엔드가 되고자 하는 발톱을 숨겨왔던 메이커지 않나. 근데 조금씩 그 발톱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창업자인 한스 윌스토프 이분이 원래 롤렉스가 아니었죠 이름이. 그때는 윌스토프 앤 데이비스가 이름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름을 롤렉스로 바꾼 이유. 그래서 롤렉스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어느 언어로 얘기를 해도 고급스럽고 잘 만들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표현이 롤렉스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럼 애초에 툴워치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굳이 그런 네이밍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롤렉스는 어떻게 보면 많이 후발주자잖아요. 파텍 필립, 오데만 피게르네 비교하면 바쉐론 콘스탄이면 뭐 역사가 짧죠. 뭐 유치원생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롤렉스 입장에서는 바로 하이엔드로 갈 수 없었던. 그래서 혹시 처음에는 좋은 시계를 만드는 메이커로서 우선은 좀 신뢰를 얻지 않았을까. 방수도 잘 되고 견고하고 안 고장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던 것도 결국에는 쿼츠 파동 때 한번 크게 꺾였죠. 왜냐면 기능적으로 좋은 시계를 만드는 걸로서는 가격을 높이거나 더 매출을 늘리는 거에 분명 한계를, 왜냐면 이미 세이코가 너무 대단하게 치고 들어왔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서브마리너 통금이 6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브마리너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툴워치의 상징인데 금통 다이버워치라는 컨셉은 이거는 완전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동시에 70년대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인계점이었던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가격을 한번 높여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시계는 아마 더 이상 기능의 목적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파텍 필립이 하더라. 자기네가 판매하는 그 골든 엘립스는 신탁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시계가 어떻게 보면 제2의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시기에 한번 우리가 리테일 가격을 좀 빠르게 올려보면 롤렉스도 결국 자산화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걸 한번 노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는 제가 숫자를 좀 본 게 있는데 1970년대는 그렇게 경기가 호락호락하진 않았더라고요. 오일 쇼크를 2번이나 맞으면서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 당시 미국도 실업률이 뭐 9% 10% 그랬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렇던 시절에 롤렉스가 미국의 리테일 가격을 제가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서브마리너 통금이 1973년도에 $2,000였어요. 1980년대에 8,950만 원이 됩니다. 거의 뭐 4배 이상을 올린 거죠. 같은 맥락에서 데이데이트가 73년도에 1,850불, 이게 80년도에 7,950불. 데이저스트 432불. 데이저스트가 400불이었습니다. 400불이었는데 그게 1,600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4배를 올렸다는 거. 한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25년이니까 2015년도에 800만 원 하던 롤렉스가 3천만 원이 넘게 지금 판매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가격을 많이 높인다고 지금 푸시백이 많은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사례였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다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겨냈죠. 사람들이 없어서 못 샀고 더 많이 사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롤렉스가 이거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숨겨있던 발톱 우리도 이제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를 할 짬밥이 됐다. 할 만큼 해봤고 우리는 브랜드 가치도 충분히 갖췄으니 우리도 지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한 시도가 이 랜드 드웰러의 출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